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얼굴들 기억이 나시나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 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 백씨, 2024년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흡연장 살인사건의 범인 최성우, 2024년 12월 25일 경남 사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했던 미성년자 이모군, 그것도 원주에서 내려와 선물 줄게 뒤돌아 있어봐 라고 한 뒤 끔찍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명재환. 느낌이 오시나요? 이들의 공통점은 꼭 이게 낍니다. 바로 심신미약,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진 사건도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그나마 많이 알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만 가지고 온 게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 얼굴들입니다. 더 가지고 오려면 이 화면 꽉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살인사건과 관련해선 정신질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누구는 백씨라고 하고 이모군이라고 하고, 신상공개를 누군 했습니다. 헌데 누군가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지요. 그 기준점 또한 너무 애매합니다. 유가족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와 하다가 지나가면, 별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공개하지 않는 거냐. 한 유가족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죽음이었다. 타살이죠. 헌데 그 타살에 대한 부분에서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되는 걸 운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냐, 죽음에 대한 것도 시기와 흐름을 타고나야 되는 거냐 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시는 끔찍하고 참혹했던 사건들의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2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시흥 연속살인사건 배모씨의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의 첫말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진행 도중인 상황에서 전달해드리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워낙 이제 모든 언론이 한쪽 사건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에는 경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만 남고, 그리고 살인마만 남게 되죠. 이 사건의 범죄자, 지금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생은 충격적인 신고 전화로서 시작됩니다. 경기도 시흥시 검호동, 2025년 2월 12일 오후 7시경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아니, 갑자기 칼로 사람을 찌르고 도망갔어요. 여기 편의점에 있는 직원한테 말이죠. 네, 한 편의점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범행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출동을 했는데요. 이미 범죄자는 사라진 상태였죠. 그렇게 주변 일대를 수색하여 50여 분이 지난 저녁 7시 55분 범행 현장에서 1.8km 떨어진 시흥시 검호동의 한 노상에서 배회하고 있는 배씨를 검거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약 그 1.8km 55분간 계속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범행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CCTV도 남아있지만 당시에 그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2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들에 따르면 갑자기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오더니 카운터 쪽에 있던 20대 여성, 바로 아르바이트생이었죠. 그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그리고 사라졌다. 막을 순간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만 듣고 보면 아는 사이인가? 뭐 원한이 있던 건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지역, 불과 편의점 사건 발생 약 10분 전인 오후 6시 50분경 또 다른 살인사건 신고 전화가 있었죠.
시흥시 거무동 한 가정집에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났다라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들의 인상착의가 비슷했습니다. 즉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한 명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무동 자신의 집에서 배 씨는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형제를 흉기로 찌른 뒤 집으로 나와 불과 인근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이동한 뒤 오후 7시 불과 10분 만에 끝난 일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던 것이죠. 이복형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위중했지만 결국 병원 치료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경 사망하셨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2월 12일 연속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나이 36세 배모 씨입니다. 사실 답답하실 겁니다. 야, 왜 모자이크를 하냐? 그냥 공개해라. 이름도 그냥 알려줘라. 네, 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름 알고요. 얼굴도 압니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위에서 절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제는 경찰만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 공개하지 말아달라.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법적인 처벌 그런 걸 당할 수 있다. 이미 기존의 사례가 생겨버렸거든요. 아무리 악랄한 범죄자라도 그 사람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 맞습니다. 사적 제재입니다. 저 또한 배 씨의 범죄가 너무나도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범행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신상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처럼 어떠한 것도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죠. 여러분, 이 사건 보통 살인사건 아닙니다. 연속살인입니다. 집안에서 형제를 살해하고 불과 10분 만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범행이 맞죠.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피해자가 발견 당시에 복부를 심하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평상시 피해 여성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평판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편의점 자체가 가족들끼리 함께 운영하는 그런 편의점이었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 이웃 주민들도 대부분 주변 상권들이다 보니 피해자분을 많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길고양이도 잘 돌봐주고 항상 손님들에게 친절했던 사람, 항상 공손했던 사람, 누군가와 원한 관계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갑작스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죠. 가족을 도와서 함께 운영하는 그 편의점에서 그냥 오후 7시에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게 했을 그 상황이었죠. 헌데 갑자기 누군가가 흉기를 갖고 들어와서 공격을 했습니다. 방어조차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10분 사이에 있었던 2명의 살인사건. 이복 형제 살인사건은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 살인을 저질렀을까? 헌데 편의점에서의 공격은 왜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분명 경찰의 발표는 이렇게 나왔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을 가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물건을 고르다가 갑자기 화가 났다, 이런 텀이라도 있었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 아무런 동기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만약 조금만 늦게거나 혹은 어떠한 상황이 더 맞아떨어졌더라면 그가 또다시 누군가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2월 12일 시흥 거무동 지역에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는요, 연속 살인마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배 씨를 검거하고 난 뒤에 그는 경찰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경찰은 처음에 당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맞아서요. 이상한 소리로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신빙성 자체가 없는 이야기만을 했던 거죠. 이복 형제 왜 죽였냐? 편의점은 왜 그랬냐? 경찰은 결국 이 내용에 대해 망상이다, 심신장애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주변의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확인 결과 배 씨는 과거 정신병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오래된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작년이었죠. 2024년 4월에 정신질환 기록이 남아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얼마 뒤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한 달여 만인 5월 달에 단약을 합니다. 즉 치료를 중단해버리게 되었죠. 그 이후 거모동에 있는 집에서 친모와 의붓 아버지와 이복형과 함께 살며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만 머물렀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도 극히 없던 케이스였습니다. 추측으로는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점차 심해진 게 아닐까라는 정도의 생각이지요. 실제로 이복형을 살해할 때 거모동 자신의 집 주거지 내에서 이복형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죠.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이복형을 공격할 때 어머니가 그걸 말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약간 다치시고 그리고 배씨 또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약간의 몸다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해서 배씨 같은 경우에는 검거 당일 조사를 받고 다음날은 조사가 없었습니다. 다친 손 부위를 수술받았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안 받다가 그 뒤에 조사를 받게 된 건데 그날 편의점 피해자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요. 배 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 이상한 말이죠. 이복 형제한테 화가 났다. 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족관계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른 피해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근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범행 과정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답니다. 이게 범행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화가 났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과정도 기억 안 난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요,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복 형제가 평상시 사이가 안 좋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죠. 둘 사이에요, 특별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갈등도 없는데 형을 죽이고 범행을 또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말이죠. 자, 그렇게 경찰은 수사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배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시켜 검찰로 송치를 시켰죠. 그렇게 두 건의 살인사건으로 재판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죠. 검찰이 배 씨를 기소하면서 기소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보복살인이다. 네, 배 씨의 범행 동기는 보복범죄다 라는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복형을 왜 죽였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평상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사건 당일날 있죠. 당일날 이복형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라는 이유로 흉기를 들어 살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왜 어째서 편의점에 가서 그런 공격을 가했을까?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은요, 배 씨는 그 편의점 있죠, 평상시에 안 가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안 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살인을 저지르자마자 그 편의점으로 흉기 들고 곧장 뛰어간 겁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몇 달 전 경찰에 한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건 장소는 동일한 편의점이었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폭행사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배씨, 피해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언니였습니다. 당시 편의점에 근무하던 친언니랑 무슨 트러블이 생겼고 그때 배씨가 그 친언니를 폭행한 겁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뒤에 조사를 받게 되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 뭐 어쨌든 서로 좀 좋게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동네다 보니까 서로 이후에 합의를 맞췄고 그 이후에 재판으로 가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냥 그렇게 끝낸 겁니다. 배 씨는 그 이후 그 편의점을 가지 않았죠. 안 갈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배 씨의 주장으론 이복형을 갑자기 살해하고 난 이후에 흥분해 있던 상태인데 그 재판,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이 갑자기 떠올랐고 너무 화가 나서 분풀이할 목적으로 그 편의점으로 바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공격을 가했죠. 이 말대로면 착각한 겁니다.
피해자의 친언니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끼리 운영하는 편의점이다 보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던 배씨, 일부러 감춘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차근차근 이유를 하나씩 얘기했죠.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착각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못 보고 공격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목적을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보복살인에 대한 기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그의 혐의는 보복살인입니다. 자, 그럼 범죄 혐의점은 더 강한 형량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반적 살인이 아니고요. 보복살인 혐의죠. 훨씬 형량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배 씨는 왜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을까? 배 씨의 정신 상태는요,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그냥 이복형이랑 별다른 문제도 없다가 이복형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공격을 가했고 어머니도 다치고 자신도 다쳤는데 그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갑작스레 몇 달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이 떠올라서 그 편의점을 향해가 공격을 가했고 그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때 그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사실 이걸 믿어야 되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배 씨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얼마 전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3월 26일이었죠. 배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 증거도 동의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에서요, 병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 증세 때문이었죠. 벽에 머리를 계속 박아서요. 정신질환적인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 그 안에서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응급 입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조하는 모습, 재판부가 좋아하는 모습이죠. 구치소 내에서도 이상 행동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범행 동기도 이상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면 그가 실제로 받았던 치료 기록은 불과 한 달 정도고 강제로 약을 끊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범행 당시에 심신이 좀 미약한 상태였는지 확인하는 그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패턴이죠. 심신이 미약하다, 범행에 대한 모든 것을 협조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이거 다 들어가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형량에 대한 하나의 거래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식들. 물론 진실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행동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가족분들의 입장은 어떤 생각일까요? 피해자의 친언니는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그 고통이요. 사실 재판부가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과거 그런 사건들이 매우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도 살인사건, 형량과 그리고 흡연장 살인사건, 둘은 신상공개가 반대로 됐습니다. 해서 마치 흡연장 살인사건의 최성호가 형량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죠. 최성호 유기징역 나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도끼와 휘발유를 챙겨서 사천애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고 유인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이모군, 그에 대한 재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든 게 다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날까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공격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살인사건들은요,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질환이다. 마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다 라는 말처럼 들릴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다, 절대 인과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만을 심어줄 뿐이죠. 정신질환자요, 관리 본인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명을 받아야 될 이유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명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기도 하죠.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재판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심신미약. 심신미약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형량을 낮춰줄까요? 사실 이 내용은요, 과거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이후에 많이 변경됐습니다. 변화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 심신미약과 관련된 부분은요, 법령에서 아예 조금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심신미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닙니다. 감경할 수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재판부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 아, 너 정신질환 있는 거 인정할게. 그런데 너 이 범행에 대해서는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어 라고 하면 그냥 때립니다. 그런데 일부 인정을 해주거나 참작을 해주려면 형량은 내려갑니다. 재판부에 재량이 들어간다라는 점, 많은 범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죠. 정신질환, 없던 것도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강박증이 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 우울증이 있다. 그 전에 어떤 것도요, 치료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 죽일 정도면 정상적인 새끼는 아닐 거니까 말이죠. 그걸 가지고 정신질환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구치소 가거나 교도소를 가면 그걸로 또 병원 진료를 받게 되겠죠. 뭐든지 오는 하나의 루트이기도 합니다. 과정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판결에 대한 부분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우리한테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던 그 끔찍한 사건 1심 형량 보셨나요? 그렇게 잔인하게 끔찍하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요, 형량 최대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유기징역입니다. 이유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좋은 일 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 생각입니다. 이게 어쩌면요, 재판부의 재량껏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재판부의 재량으로 움직이다 보니,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많은 재소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넌 뭘로 들어왔니? 아, 나는 이거. 그 안에 각 방마다 판사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자주 했던 사람들. 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야, 너 가서 반성문 써.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 중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너 형량 몇 년 나오겠다. 1심 땐 이렇게 하고 항소심 때 가서 합의해, 아니면 공탁 걸어. 깜빵 판사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문 써. 어디 가면 업체가 좋아. 어떤 변호사 써. 어떤 사람 전관이래. 이런 식에 대한 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 판사 누구야? 담당 판사 누구야? 아, 그 판사야? 야, 그 사람 좀 유해. 그렇게 세게 안 때려.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너 판사 누구야? 아, 그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좀 센데? 1심 땐 가면 안 될 거야. 항소심 때 가서 해. 아니면 시간 끌어. 그 사람 임기가, 공직자는 원래 옮기죠. 발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 좀 발령 나는 거 확인 좀 해봐. 변호사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 끌어. 재판. 판사 바뀌면 좋잖아. 왜? 로또긴 하지만 판사가 바뀌면 그 전에 있던 공판 기록은 문서로만 바라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정말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이게 정말 법치국가에서 법이라는 게 사람을 교정시키고 교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모습이 맞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들의 인권 어디까지 챙겨줄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법이 지정하고 있는 징역형, 인간의 신체를 감금한다라는 그 징역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을 관장하시는 분들. 우리에게는 징역 6개월, 징역 1년 실형이 낮아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법의 입장에서 징역형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형벌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죠. 해서 벌금형, 집행유예형 이런 식의 형량들이 있는 겁니다. 징역형을 산다는 건 그만큼 죄의 무게가 엄중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징역을 사는 사람들이 법을 농락하고 법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로서만 판결을 받아내려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거라면 그게 진정한 법의 순기능일지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씨, 신상 공개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배씨도 심신미약으로서 가명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마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의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이 도무지 사실 이해는 안 가죠.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처럼. 아니 왜 약을 치료를 멈췄냐? 왜 그렇게 방치했냐? 왜냐면 그 전에도 폭력 징후가 있어 폭력 사건이 발생을 해버렸던 거니까 단약을 해놓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그런 징후들이 있었는데 사실 알 수가 없는 영역이어서 함부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리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여러 가지로 전달받는 경우도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긴 한데 고통에서 전달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함부로 섣부르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배 씨가 지금 저지른 범행은 연속 살인이었고 그 이후에 정말 그것도 정말 무서웠어요. 같은 동네에서 활개를 하고 다녔던 건데 55분이잖아요. 1.8km 정도 떨어진 데서 잡혔다고 하니까 55분 뒤에 진짜 또 다른 피해자 나타나지 않은 것도 다행일 수도 있고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런 일을 겪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다른 것보다 편의점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가지 여러분도 뭐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편의점에 칸막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편의점도 외국처럼 그걸 쳐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서 그런 내용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봤더니 뭐 그냥 별의별 진상들이 많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뭐 버섯 때리는 것도 있고 욕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참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한 가지는 해요. 그 가끔 보면 저희가 이제 공적 제재라는 컨텐츠를 하고 요즘에 제보를 받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진상 손님들. 근데 보고 영상 보면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냥 생활범죄 영역을 하다 보니까 뭐 택시기사님들도 보내주시고 버스 관련도 오고 뭐 저기 뭐야 그 뭐 각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 편의점도 있고 뭐 그런 밥집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진짜 별의별 진상들이 많더라고요. 한둘이 아니에요. 나 진짜 깜짝 놀라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거 선별해서 지금 남원호 변호사님 무료로 법률 지원해드리고 합의까지 혹은 처벌까지 지금 저희가 다 끝내드리고 있는데 진짜 너무 놀랬어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하대가 기본인 사람들 나중에 벌 받아요. 진짜 정말이에요. 본인보다 세거나 본인보다 더 똘끼 있는 사람 만나면 당신 가는 거야. 진짜로 갑자기 요즘 세상이 무섭거든요. 뭐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술 먹거나 뭐 평상시에 그러진 않겠지. 술 먹거나 뭐 했을 때 정신줄 놓고 막 거칠어지고 거만해지고 상대방한테 시비 걸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진짜 객사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민폐하다가 얼굴 박제되고 인생 날아가요. 진짜로 요즘에 어떤 세상인지 아시고 맨날 인스타에 아니면 뭐 저런 뭐 SNS에 얼굴 도배되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본인을 성장해서 자기가 가족이 생기면 그 본인 자식들이 보면 좋겠어? 그걸 봐버리면? 얼마나 요즘이 무서운 세상인데 옛날하고 다르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좀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직업에 귀천 없고요. 서로 배려하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각자 할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는 배려로서 서로 좋게 하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진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이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게 제어가 안 되면
그게 술이 원인이라면 술 드시지 마시고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막 이런 제보들을 받다 보면 폭력 사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 공적 제재 때문에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맡아서 하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뭐 말씀드릴 텐데 술 먹고 시비 붙어가지고 때린 거지. 폭행한 거죠. 그 루트 똑같아요. 술 깨면 쌍방이었다, 쟤도 나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가 CCTV 안 따는 게 아니거든. 블랙박스부터 CCTV 다 땄어요. 주변에 있는 거 거짓말인 거 찾았거든. 이제 그렇게 되면 골 때려줘요. 그러니까 진짜 좀 안 그랬으면 진짜로 좀 뭐 길 가다가 너 눈 왜 나 쳐다보는데 왜 그렇게 눈 깔뜨는데 시력이 안 좋나 보지. 아니면 너를 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게 간판 번호 보고 있나 보지. 가게 메뉴판 볼 수도 있잖아. 그걸 왜 본인이라고 생각해? 본인 시비 잘 걸려? 아니 그 참 이상한 피해망상이야. 그것도 누가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정상인 거지. 아 제가 정상이 아닌가 하고 피해야지. 뭘 봐, 뒤질래? 이게 정상이야?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니? 뭐 옛날 무슨 삼국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다. 이게 뭐 하는 거야 2025년에.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전 진짜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고치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본인이 센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놓고 맨날 감옥 갈 때 되면 빌잖아. 이건 진짜 팩트지. 빌잖아 반성문으로 판사한테. 물론 너희들은 연기하는 거지만 빌잖아. 비굴하게 지저분하게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요즘 경찰은 많이 무시하더라. 좀 정가 있는 애들은 검찰한테 가서 빌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판사한테 반성문 계속 쓰고 본인 속으로는 또 위안을 삼겠지. 이건 거짓이야.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라도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더럽고 비굴한 거야 이 새끼야. 네가 쓰는 그 반성문. 그래놓고 나와선 또 의시되고. 그게 너의 깜냥이다. 진짜로. 감사합니다.